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3월 25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62%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2% 하락하면서 오늘 양증시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이제 상승으로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코스피는 2600선으로 초반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코스닥도 지금 계속 연일 좀 떨어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750억 매도를 했고, 기관 투자자도 690억 매수를 하면서 일단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코스닥에서도 390억, 기관 투자자가 1100억 매도하면서 이렇게 뭐 큰 움직임보다는 기관 투자자의 매도에 의해서 조금 하락을 했다. 지금 전체적으로 상승에서 이제 하락으로 전환된 것이 보이고 있고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 고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좀 이제 증시가 좋지 않게 전환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21선까지 지금 아래로 꺾이면서 단기간에 쌍봉 형태의 차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후에 이제 어떻게 움직임을 보일지도 살펴봐야 되고요. 코스피가 특히 최근에 올라갔던 이유는 반도체 종목들이 힘을 받아서 올라갔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같은 경우, 그리고 최근에는 다시 한번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 이제 쉬어가는 듯한 모습이고요. 수급도 마찬가지 반도체 종목이 크게 올라가지 않으니까 수급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도 연일 매수를 끝내고 750억 정도 매도를 하였고요. 기관 투자자도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집중되면서 다른 투자자들은 특별하게 매수가 없었습니다. 금융 투자는 사실 매수 이후에 언제든지 빠져나가는 수급이라서 별로 제가 좋아하지 않는 수급이고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코스피가 상승을 할 만한 그런 수급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711포인트까지 지금 지수가 밀렸고요. 계속 이제 하락 추세로 코스닥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쌍봉 형태로 이제 저항을 맞았지만 코스닥은 쌍봉까지도 가지 못했고요. 절반 정도까지 반등한 이후에 다시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약한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움직임 자체가 크게 지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1,100억을 매도했고요. 사실 뭐 연기업 투자자, 투신, 뭐 기타 금융 모두 이렇게 매도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39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하락 분위기였고요. 사실 해외 증시는 다우 나스닥은 상당히 분위기 좋았거든요. 어제 이제 2.2% 나스닥까지 또 올라갔고, 니케이는 상승에서 마찬가지 조금 이제 보합까지 떨어졌고요. 상해 종합은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이제 간만에도 큰 반등을 해주어서 21선 위로 또 자리를 잡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L자에서 한번 튕겨주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절반 정도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반등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상승 이후에 다시 하락하게 되는 그런 추세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트들이 보이고요. 월봉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지금 현재 나스닥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언제든지 조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명히 평균적인 추세선을 그었을 때 여러분들도 이 전체적인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추세선이 올라가는 그림 자체가 점점 가팔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가팔라지는 구간 자체가 이때부터죠, 이때. 이 올라가는 속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그 속도가 왜 달라졌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20년 1월 정도 금리를 급격하게 인하하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장에 과도한 자금이 풀리기 시작했고요. 금리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잠깐 떨어졌지만 그 이상으로 더 높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20년 1월부터 해서 지금 나스닥의 지표가 거의 3배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 거품이 심하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코로나 이후로 미국 증시가 3배 이상 올라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때 엄청나게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고요. 이제 성장성에 대한 그런 불씨를 다시 살리는 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손해들이 있었는데 그게 3배까지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 미국 경제가 3배 정도 성장을 했는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결국에는 시장에 너무 많은 돈이 풀렸기 때문이고 그 너무 많은 돈은 신용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을 거다. 금리가 낮을 때 많이 빌려놨던 돈들이 지금 많이 풀려 있는 거고 그만큼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결코 우리가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니케이도 이제 서서히 고점을 찍고 조금씩 꺾여가는 모습인데요. 이제 니케이는 기술적인 반등 이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라도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N자로 이제 내려가기 시작한다면 본격적으로 일본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경계를 하면서 증시가 조정을 받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1분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전 세계적인 이 금융 투자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곳이 뭔가 무너지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다른 한 곳도 터지면서 점점 도미노처럼 번지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원달러, 지금 환율이죠. 1466.5원으로 1.2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1470원대까지 또 밀고 나가는 듯 했는데요. 계속 같은 자리에서 저항을 맞으면서 잘 버티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추세 자체가 점점 올라가는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환율에 대한 차트도 저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지금 상방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분명히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연기금 투자자의 환해치를 활용해서 이러한 이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초에는 떨어졌다가 월 말에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요. 지금 이제 월 말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해서 이제 월요일까지 환율에 대한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또 봐야 되고요. 환율이 단기간에 또 한번 크게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지표에 따라서 이번 주에는 1,500원까지도 좀 이제 갑작스럽게 환율이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갑작스럽게 이제 미국 증시가 크게 반등한 데에는 이 PMI 지표 발표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3월에 미국 종합 PMI 지표가 53.5포인트로 발표가 되면서 1.9포인트로 상당히 크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업 개선이 기여를 하면서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시그널, 침체에 대한 시그널을 좀 완화시켜주는 소식이 나옴으로써 이 반등을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이 PMI 지표가 좋게 작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러시아가 12시간 동안 마라톤 회담을 하면서 완전한 휴전까지 거의 이제 협상을 다 해가고 있다. 이게 뭐 얘기만 이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합의가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구체적인 내용들을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크라이나 발전소를 미국이 소유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만큼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가 되어 가고 있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전쟁을 빠르게 끝내는 것이 본인의 이 미국 부채를 줄이는 데 있어서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주 공을 들여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상호관세에 대한 면제가 없다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많은 국가에 면제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또 한번 이제 이 완화를 시켜주는 내용을 언급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본인의 계속 SNS 정치라든지 좀 강화된 그런 발언으로 인해서 이 증시가 상당히 크게 나스닥이 최근에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것을 좀 염두를 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완화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사실 이 중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베네수엘라 석유 수입국 대상으로 25% 관세를 한다라고 하는데 기존 관세에 추가를 한다. 그러면 중국에는 45%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전체 관세의 큰 그림의 핵심은 중국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협상에 손을 내밀긴 하지만 분명히 그게 단기간에 협상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렇게 이제 관세를 부과했을 때 중국도 또 한 번 부과를 하면서 점점 이제 치킨 게임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계속 소비 심리가 떨어지고 저는 이제 실제 지표에서는 또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임으로써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4월 2일이 되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까지는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증시에 대한 움직임이 요동을 칠 가능성이 큽니다.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 크게 하락하지 않고 있고 부합 수준이고요.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조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1.2%까지. 그래서 상호 관세에 대한 그런 완화 시그널을 보여주면서 좀 이렇게 조정을 받는 그런 상승을 이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정책을 바꿔왔기 때문에 트럼프의 실제 정책 발표 전까지는 안심하기가 이릅니다. 그다음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 69.4달러까지 또 반등을 합니다. 최근에 이 원자재가 상당히 국제유가가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다시 스멀스멀 올라가고 있고요. 천연가스도 마찬가지 가격이 뭐 조금 올랐다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3.9달러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금값도 계속 사상 최고치 근처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인플레에 대한 압박도 있고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금에 대한 자산의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 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35%로 다시 한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어제 발표했던 종합 PMI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국채금리가 올라가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경기 둔화해서 또 경기가 괜찮다, 오케이 라고 했지만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지금 이제 기대 인플레가 높기 때문에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또 한 번 작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한 달 내에 또 최고치로 국채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이거는 사실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거든요. 국채금리가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분명히 미국의 채무에 있어서 분명히 만기가 돌아오는 그런 단기채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거를 다시 다른 이 새로운 부채로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 새로 부채를 만드는 금리가 낮을수록 좀 부채 이자가 절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국채 금리를 떨어뜨리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쉽게 지금 내려가지 않죠. 내려가는 듯 하면서 다시 치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트럼프는 분명히 이것을 또 의식을 할 거고요. 이제 올해 한 6월, 7월 정도 되었을 때는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 전까지는 분명히 이 국채 금리를 본인들이 목표하는 수준까지는 떨어뜨려 놔야 그래도 미국의 부채가 줄어들게 될 텐데요. 아무래도 그 금리를 떨어뜨려서 새로운 이제 차환에 대해서 좀 이자가 낮게 형성이 된다면 그 뒤부터는 다시금 국채 금리가 조금 올라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트럼프에 대한 방향이 과연 어떻게 될지 계속 보자라는 말씀이고요. 이 국채 금리가 내려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해소가 돼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가장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근데 과연 전쟁 하나가 끝난다고 해서 인플레가 잡힐 것이냐? 미국에 저렇게 많이 풀려있는 돈이 어디론가 이동하지 않고 다시 소비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고요. 일단은 주의를 하면서 계속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시장 분위기 살펴보았고요. 이번 주에도 주요 경제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하면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50원 하락해서 0.2% 하락했고요.
26,55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상승 이후에 계속 눌리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장 초반에 상당히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뭔가 또 굉장히 의도적인 흐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시면 또 윗꼬리를 길게 달고 쭉 눌러지는 그런 그림이었고요. 계속 우리가 갇혀있는 구간 안으로 주가가 밀려서 들어오고 있는 형상입니다. 분명히 오늘 치고 나갈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이렇게 눌러진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인위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또 떨어진다면 24,000원 후반 정도까지 지지 라인을 터치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번째 계속 저항을 받고 있고 반복된 자리에서 반복된 눌림목이 있다. 이것 자체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패턴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전에는 저항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받았을 때, 특히 이런 자리 계속 저항을 받았을 때는 오히려 떨어지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있었고요. 반복된 이 터치, 저항 이후에 사실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갔던 적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 만큼 상당히 지금 좀 제가 지켜보는 이 상황이 뭔가 기분이 좋은 느낌이 아니고요. 계속 같은 자리를 이렇게 때려 맞았을 때 그 이후의 패턴들이 이전에 그래프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 두산에너빌리티를 리뷰를 해왔기 때문에 특히 공매도가 재개되었을 때에 대한 움직임이 어떻게 되었었는지를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계속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내려갈 것 같다라는 느낌보다는 과거의 경험적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주의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나 뭐 사실 이런 자리 이후에 공매도 재개 이후에 좀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언급드리는 것은 신규 매수를 해서 굳이 떨어지는 분위기를 형성했을 때 기회를 오히려 낭비하기보다는 지금은 좀 지켜봐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이라도 떨어지게 된다면 또 한번 이제 자리를 형성해서 올라올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좀 생각보다 또 길어질 수 있고 지금은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부터 좀 한번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전히 이제 오랫동안 터치했던 그 저항 라인을 아래에 두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래에 두고 있어서 여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이번 주 말까지 그리고 다음 주 이제 공매도 재개되었을 때에 대한 흐름들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별로 제가 내키지 않는 패턴이다. 일별 거래는 600만 주로 전날보다 조금 증가했지만 특히 오늘은 올라갈 듯한 모습에서 또 이렇게 눌러지면서 상당히 좀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 30분봉으로 그림을 그린 건데요. 참 이상한 그림이 나오죠. 장 초반에 쫙 올리고 쭉 눌러서 떨어뜨리고 또 쫙 올리고 떨어뜨리고 탁 올리고 떨어뜨리고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죠? 이 30분의 양봉이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치고 나가는 그림들이 상당히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들이 지금 인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소에는 이런 움직임이 잘 안 나왔거든요. 근데 하필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이러한 패턴들이 나오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또 매수 이후에 이틀 동안 또 매도를 했습니다. 100만 주 가까이를요. 그래서 지금 매수 매도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주가를 올렸다가 떨어뜨렸다가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서요. 원래는 이제 기관 투자자가 드라이빙을 좀 해주면 확실히 좀 두산에너빌리티가 좀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지곤 했는데요. 지금 기관 투자자에 대한 물량들이 사실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기금 투자자도 이틀 정도 조금씩 빼고 있고요. 나머지 매수했지만 크게 뭐 대세에 영향을 줄 만한 수급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움직임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뭐 거의 동일합니다. 24만 주 정도로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대차장고도 보겠습니다. 대차장고는 87만 주가 88만 주 정도가 지금 늘어있는 상태고, 체결이 88만 주, 상환이 61만 주로 26만 주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대차장고가 1950만 주까지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계속 뭔가 늘어나는 분위기죠. 어제도 60만 주, 67만 주 정도가 대차장고가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계속 제가 언급 드리는 것이 대차장고가 이전의 움직임과 다르다. 뭔가 최근에 고점을 찍고부터 상당히 빠르게 대차장고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매도 제기하기 전에 이 작업이 뭔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참 이게 눈에 보이죠. 주가가 떨어지면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유 비중이 줄어들면서 반대로 대차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데칼코마니처럼 그런 분위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서 대차 잔고가 늘어나면서 현물 비중을 줄이고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공매도에 대한 움직임을 또 한 번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서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공매도가 재개되었을 때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계속 보겠습니다. 추정 물량이 54만 주 매도해서 당일 물량이 31만 주까지 좀 줄긴 했지만 23.8%까지 또 비중이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이제 공매도 재개를 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의 패턴을 제가 그려보면 이런 식이었습니다. 쭉 한 달 정도 올렸다가요. 옵션 만기라든지 무언가 만기일 이후부터 그 뒤부터 주가를 조금씩 스멀스멀 조정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만기 이후로 또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그 주체는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했다가 매도를 했다가 매수를 했다가 매도를 했다가 그 패턴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전에 공매도를 한참 분석을 할 때 그렸던 그래프인데요. 저의 오래된 주주분들이라면 이 그래프를 다들 보셨을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13,000원, 19,000원을 왔다 갔다 할 때 공매도에 대한 패턴을 제가 분석을 했었고요. 주가가 이제 파란색 그래프고 외국인 투자자가 주황색 그래프입니다. 굉장히 비슷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주가가 떨어질 때는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가 나타나고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연결되어서 비슷한 패턴을 그리면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활용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수급 변화가 계속 보였다. 그게 주가에 그대로 나타나더라. 계속 지루한 움직임을 보이는 거죠. 같은 곳 찍고 내리고 찍고 내리고 찍고 내리고 이런 식의 지루한 흐름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제 주황색이고요. 공매도 잔고가 파란색입니다. 근데 주가가 떨어지면 공매도 잔고가 올라가고 주가가 내려오면 공매도 잔고가 높아지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왔고요. 사실 이때는 조금 이제 다른 패턴이긴 했지만 이 이후부터 여기까지는 굉장히 이제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줄면 주가가 올라가고 공매도가 늘면 주가가 떨어지고 줄면 올라가고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면 떨어지고 이게 계속 그려왔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는 다른 종목보다도 공매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던 그런 이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보유 수량과 잔고 수량을 비교했을 때는 완전히 동일하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공매도를 활용한다는 것을 이때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자, 이런 식의 움직임이었고요. 지금도 이제 그 구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또 공매도를 외국인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최근에 제가 계속 주의를 드리는 것은 이 외국계에서 JP모건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 보이더라. 그죠? JP모건이 매수에 붙었다가 매도에 붙었다가 반복을 하면서
주가를 올리고 떨어뜨리고를 지금 동일 구간에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차 정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무언가 일정 평균 단가에다가 주가를 맞추고 있는 것 같다. 그 단가를 맞춰서 뭔가 공매도에 대한 수익성을 얻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활용해서요. 그럼 그 불확실성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생각하기도 싫지만 체코 원전에 대한 계약 지연입니다. 그 지연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 언급이 되어 왔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3월 25일이거든요. 기정사실화되어 왔습니다. 4월로 진행되는 것이 지금 넘어가는 것이 사실화되어 가는 모습이고요. 수목금 해서 계약 체결할 확률이 저는 0%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계약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나가야죠. 체코를 가든지 체코 인사가 한국을 오든지 그런 식의 소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그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3월은 사실 끝난 걸로 보여지고 이제 4월로 들어왔을 때 그럼 4월 언제 할 거냐 그거를 계속 물고 늘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 외국인 투자자가 노리는 노림수일 수도 있습니다. 단기간에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좋은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가가 떨어질 때도 돈을 벌고 주가가 올라갈 때도 돈을 버는 이상한 구조가 생기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가 올라가야 돈을 버는데 그분들은 계속 떨어져도 벌고 올라가도 벌고 하니 계속 박스권에서 돈만 버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불확실성을 활용해서요. 그래서 체코 원전 100% 계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그런 SMR에 대한 시장이 확대되는 것이 사실화되면 제가 어제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대치보다는 이제는 실적이 중요하다. 실제로 수주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것만이 공매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트남 정부도 지금 일단 이렇게 원전에 대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경쟁자가 있죠. 로사톰, 그 다음에 중국.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시아 증시에 우리나라의 시장 기회를 상당히 이제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프랑스보다도 더 힘든 경쟁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필리핀은 그나마 러시아, 중국을 멀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상당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필리핀에 대한 원전 시장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뉴욕에서는 또 EDF와의 그런 경제성 평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한수원에 대한 입지가 사실 웨이스팅하우스와의 합의로 인해서 최근에 좀 많이 축소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커버를 해줘야 됩니다. 웨이스팅하우스와의 계약 소식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약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조바심이 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한번 힘차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확실한 계약 소식이 들려와야 된다. 웨스팅하우스의 계약 소식으로 그런 계약이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픽했다라고 하면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하는 여러 개의 그런 개수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를 하겠구나라고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마저 이제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거고요. 미국 시장이 이제 침체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면서 활성화되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로 형성이 된다면 또 AI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SMR에 대한 투자가 또 부각을 받을 겁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또 한번 이제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샘 알트만의 SMR 오클로가 이제 이 NRC의 통합 허가, 인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급등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뭐 인허가 신청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이 SMR을 얼마나 깔 거고 그게 얼마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제는 기대감으로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를 위한 투자금이 집행이 되어야 되고 그게 두산 에너빌리티로 흘러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어야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산들이 이제 유럽에서 엄청난 큰 계약을 줄줄이 이어가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은 유상증자를 해도 상당히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게 계속해서 수주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수주량이 실제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이제 그러한 과도기에 들어와 있긴 한데 최근에는 이제 LNG에서는 그런 가능성을 보았는데 이제 SMR에서 좀 그런 가능성이 현실화가 되어야 되고 대형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침체 그런 우려가 좀 해소가 되면 좋겠죠.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잘 끝내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또 살아나면서 이제 유가도 좀 안정화되면서 중동의 또 네옴시대라든지 그런 재건 현장이 살아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드라마틱하게 잡히면서 다시 한번 AI에 대한 활발한 시장이 열린다. 그럼 우리나라의 자체로도 미국의 강달러가 좀 약세를 보이면서 우리 환율 압박이 좀 적어지고 그리고 경기가 다시 조금씩 활성화가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적어진다면 더욱더 좋은 상황이 생기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 현실화되면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을 사실 예측할 수 없고 지금은 좋은 방향도 있겠지만 나쁜 방향도 많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양방향을 보면서 진행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 주도 트럼프의 상호 관세 이후 시장의 반응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